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예술단에서 노래했던 제가 중국 농촌에서 3년을 숨어 살다가 목숨을 걸고 다시 탈출해서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8개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밟은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들,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하나원 직원분이 저를 근처 편의점에 데려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라고 하셨죠. 저는 그냥 좀 둘러보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 앞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유가 20종류가 넘었습니다.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심지어 아몬드 우유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500원부터 3,000원까지.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아니, 환산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도 특권층이었습니다. 음악대학을 나왔고 국가예술단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북한에서 마셔본 우유는 단 한 종류였습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배급받을 때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편의점에 새벽 2시에도 문을 열고 누구나 들어와서 20가지 우유 중에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지 믿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민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노래했죠. 그런데 우유 하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 전부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에서 중국의 지옥 같은 농촌을 거쳐 이 자유의 땅까지 온 2000km의 여정입니다. 2018년 저는 23이었습니다.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예술단에 배치받았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당의 품에 안긴 거다라고 하시며 아버지는 평양시 보건국의 중간 간부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양에 살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평양 거주 자격 자체가 특권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함경북도에서 온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는 무역회사 지배인이었습니다. 평양에 못 사는 사람들은 음악대학 자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술단 배치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광장 근처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고기가 나왔고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전기가 하루에 4~5시간만 들어오는데 우리 숙소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공연은 일주일에 2~3번 있었습니다. 주로 당 간부들이나 외국 손님들 앞에서 공연했죠. 저는 소프라노였습니다. 우리의 태양 김정은 장군님, 사회주의 강성대국 같은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다들 급하게 어딘가로 향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번은 공연을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역 앞에서 장마당 단속을 목격했습니다. 보안원들이 할머니 한 분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몇 개 팔다가 걸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동무,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손자가 굶고 있소라고 애원했지만 보안원은 그냥 끌고 갔습니다. 차 안에 우리는 아무도 그 장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 고개를 돌렸죠. 저는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 할머니가 아니고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대신 저는 더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장군님을 찬양했고 더 밝은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게 제가 그 불편한 감정을 지우는 방법이었습니다. 2020년 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양의 특권층으로 국가가 정해준 삶을 살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해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물건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7월 예술단 동료 언니가 제게 USB를 하나 건넸습니다. 너 혼자 있을 때 봐.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보고 나면 바로 돌려줘. 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외부 영상물이었죠.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나 미국 영화를 보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가 목욕하러 간 사이에 저는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볼륨을 최소로 낮춘 채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첫 장면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사는 집이 저희 숙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냉장고가 2개나 있었고 그 안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TV가 있었고 방마다 에어컨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재벌 집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찬이 7가지나 있었고 쌀밥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식사 후에는 과일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그 모습이 북한의 선전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전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카메라가 거리를 비출 때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검문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커피숍에 앉아 웃으며 대화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거리는 밝았고 상점들은 열려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주인공이 편의점에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가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라면과 우유와 과자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점원과 농담을 주고받았죠. 그리고는 그냥 나왔습니다. 통행증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고 왜 이 시간에 돌아다니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뭐지? 남조선은 지옥이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미군이 착취한다고 배웠는데 저건 뭐지? 다음 날부터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가사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3달 동안 저는 언니한테 USB를 5번 더 빌렸습니다. 한국 영화, 미국 드라마,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담긴 USB였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 제가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2020년 10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오전, 숙소에 보이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복도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우리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USB를 빌려줬던 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도 USB가 있었습니다. 어제 빌린 것을 아직 돌려주지 못했거든요. 동무, 방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 있으시오. 보이부 요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다른 요원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침대 밑을 확인하고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제 가방은 리허설장 사물함에 두고 왔습니다. 만약 방에 가방이 있었다면 제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보이부는 예술단원 12명을 조사했습니다. USB를 빌려줬던 언니는 그날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부모님과 남동생도 함께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다음은 나야. 누군가 내 이름을 말할 거야. 그럼 나도.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소문은 들렸으니까요. 하루 12시간 노동, 하루 옥수수 한 줌 맞아 죽는 사람들, 쥐를 잡아먹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는 절대 못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잡혀 죽을 바에는 탈출하다 죽는 게 낫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는 전화가 잘 안 됐지만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함경도 쪽으로 공연 가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탈출하면 아버지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걸 알았기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적어도 아버지가 도망칠 시간은 있을 테니까요. 그래, 조심해라. 건강 챙기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2벌, 물병, 그리고 제가 아끼던 사진 한 장. 음악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중국 위안화로 200위안이 있었습니다. 공연 갈 때 외국 손님들이 팁으로 준 걸 몰래 모아둔 거였죠. 북한에서는 외화 소지가 불법이지만 저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숨겨뒀습니다. 10월 23일 새벽 4시, 저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룸메이트가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 탈출이 발각되면 그 아이도 조사받을 테니까요. 평양역으로 가는 길, 새벽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김일성 광장의 초상화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상화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예술단 신분증 덕분에 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무산에 가까워질수록 검문은 더 삼엄해졌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으니까요. 무산역에 도착한 건 10월 25일 밤이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중년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어디 가시오?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안내원이라고 부릅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였죠. 저는 예술단 출신답지 않게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제가 손님이라는 걸 알아본 거였습니다. 강 건너야 하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중국 위안화 200. 그 남자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산비탈의 한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출발하오. 지금은 쉬시오. 그리고 이거 먹으시오.
그는 옥수수빵 2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빵을 먹으면서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남자가 저를 깨웠습니다. 갑시다. 소리 내지 마시오.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시오. 우리는 산길을 따라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남자는 손전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한 듯이 걸었고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가장 좁은 곳은 한 50m 정도. 하지만 물이 흐르고 있었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기 불빛 보이요? 남자가 중국 쪽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헤엄쳐 가시오. 물은 깊지 않소. 허리 정도 차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돌이 많아서 미끄러우니까. 순찰은요? 오늘은 운이 좋소. 1시간 전에 지나갔소. 다음 순찰까지는 3시간 있소. 빨리 가시오. 저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물 온도는 거의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배낭을 최대한 높이 들었지만 옷은 이미 다 젖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돌에 걸려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얼굴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하지만 저는 바닥을 발로 차고 일어났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걸었습니다. 손은 감각이 없었고 다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어 올라가서 땅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넜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철조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강을 건넌 저는 중국 마을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마을 입구에 낡은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선족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들어와.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에는 이미 탈북 여성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제 나이 또래였습니다. 옷 갈아입고 좀 쉬어. 내일 사람이 올 거야. 할머니는 마른 옷을 건네줬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 중국 남자가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희를 보더니 할머니와 중국어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남자는 저를 가리키며 무언가 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예, 너 이 사람 따라가야 해. 네. 어디로요? 흑룡강성 거기 농촌에 이 사람이 너를 데려갈 거야. 저는 한국으로 가려고. 한국? 한국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너 돈 있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전부 써버렸습니다. 그럼 일단 저기 가서 일 좀 하고 돈 모아서 가.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렸습니다. 흑룡강성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은 낡았고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중국 농부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팔려왔다는 것을. 그 남자는 저를 아내로 산 것이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들을 사는 거였죠. 10,000위안에서 20,000위안 정도에. 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자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너 도망가면 공안에 신고한다. 너 북한 사람이지? 공안에 신고하면 너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탈북은 반역죄이니까요. 저는 갇혔습니다.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고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농사일을 도왔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자는 매일 밤 제 방문을 두들겼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가 북한에서 온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집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이 더러운 농가에 갇혀 있구나. 2023년 봄, 기회가 왔습니다. 마을에 조선족 친척이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몰래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 그 사람은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12시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내가 널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데려다 줄게. 대신 나중에 한국 가면 나한테 1,000만 원 줘야 해. 1,000만 원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년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로 자유를 향해. 조선족 남자는 저를 또 다른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베트남 거쳐서 태국으로 가. 태국 이민국에 자수하면 한국으로 보내줘.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기차에서 저는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는 밤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브로커는 소리 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걸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곳에 탈북자 10명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빵 한 조각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양동이 하나였고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이미 2번이나 북송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잡혔어. 북송되고 2년 감옥 살고 나왔어. 두 번째는 라오스에서 잡혔어. 또 북송되고 3년 수용소 살았어. 이번이 세 번째야. 그 아주머니의 손에는 수용소에서 일하며 생긴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해. 죽기 전에는 꼭 한국 땅 밟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한국이 얼마나 먼 곳인지. 한 달 후, 우리는 트럭에 실려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렸습니다. 공기 구멍도 거의 없었습니다. 12시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절했습니다. 누군가 토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방콕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여기서 택시 타고 이민국으로 가. 이민국 가서 나 북한 사람이라고 해. 그럼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 나와. 저는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이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손짓 발짓으로 말했습니다. 노스 코리어. I am from 노스 코리어. 태국 경찰은 저희를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
그곳도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 방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는 곳이었고 밥은 하루 2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원 확인되면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구나. 신원 확인에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 탈북 경로, 중국에서의 생활. 모든 것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2023년 5월 드디어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행 비행기 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너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한국말이 들렸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따뜻한 밥, 깨끗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밤에 화장실을 가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고 보고 싶은 걸 봐도 됐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예술단에 있었던 제가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처럼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점심에 뭐 먹고 싶어요? 한식, 중식, 일식?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는 걸 먹었지 선택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말해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주거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우유, 빵, 과일. 제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수십 개의 채널이 있었습니다. 뉴스도, 드라마도, 예능도. 무엇이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자유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매일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했는데 손님들이 주문하는 메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톨 사이즈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북한에서는 커피를 마셔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나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일도 못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노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과정, 북한에서의 삶, 한국에서의 적응.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노래와 함께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탈북민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자유를 노래합니다. 더 이상 체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희망을, 꿈을 노래합니다. 며칠 전, 저는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20가지가 넘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골랐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집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자유를 위해 나는 2000km를 걸어왔구나. 평양의 무대,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 농촌의 3년, 태국 수용소의 8개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에 쫓기는 꿈, 중국에서 공안에 잡히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제 방이 보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자유의 땅, 한국입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유를 고를 자유를, 보고 싶은 걸 볼 자유를,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를 꿈꿉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